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은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택, 즉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받게 되죠. 즉 돈을 빌려줬다는 뭔가 증서 비슷한 거를 이제 갖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현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은행 같은 경우에 뭐 돈이 막 무한정 있어가지고 그냥 막 찍어내면서 빌려주고 이런 게 아니겠죠. 은행도 분명히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예금주들이 맡겨놓은 돈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빌려주면서 여기 이제 남는 이자의 차익으로 이제 벌어먹고 사는 그런 기업들인데, 만약에 갑자기 예금주들이 돈을 확 찾는다, 그러면 그 예금주들한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 이틀 뒤에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돈은 바로바로 인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자,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실시간 검색어에 라임 사태라고 떠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한번 보니까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사장님께서 요 라임 투자의 일을 이제 책임을 지면서 사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다가 라임 사태 정리해둔 거, 거기에 대한 조회수가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라임 사태가 어떤 식으로 벌어진 건지 이걸 잘 모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로 이번에는 좀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는데 이 사태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보면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렇게만 좀 설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 라임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임 사태에 대한 이야기는 몇 달 전부터 계속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 라임이라는 회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가장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라임 킥보드가 많기 때문에 이 킥보드가 무슨 일이 생겼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회사는 이 라임 킥보드 회사가 아니라 라임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한국형 헤지펀드 1위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서부터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제가 방금 전에 헤지펀드 1위가 이 라임 자산운용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헤지펀드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가야지 앞으로의 상황들이 이해가 되겠죠. 이 헤지펀드는 사모펀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펀드라고 하면은 작년 10월경쯤에 많이 들으셨죠. 그때 한참 조국 사태 때 이 사모펀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펀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공모하고 사모가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펀드들은 전부 다 공모펀드입니다. 즉 금융기관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럼 반대로 사모펀드는 뭐냐? 이건 이제 개인하고 개인 간에 하는 그런 펀드를 얘기를 하는 거고, 개인과 개인이다 보니까 규모도 작고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도 받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사모펀드입니다. 그만큼 이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이제 좀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반면에 조금 위험한 것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공모하고 사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 펀드는 무엇이냐? 자, 이 펀드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투자자가 돈을 맡기는 운용사, 그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받아가지고 뭐 주식도 살 수 있고 아니면 뭐 채권도 살 수 있고 이렇게 막 사면서 수익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운용사가 나 대신에 투자를 해주는 거, 요거를 이제 펀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헤지펀드로 돌아오면은, 아까 제가 헤지펀드를 사모펀드의 일종이라고 설명드렸죠. 근데 이 헤지펀드는 사모펀드 중에서도 단기간으로 운용을 하며, 일반적인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의 인수라든지 아니면은 기업 가치를 상승시킨 후에 상장시켜가지고 뭐 그거를 뭐 이제 수익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매매 차익만 보는 겁니다. 우리들이 흔히 하는 그 일반적인 주식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헤지펀드를 알았고, 이 헤지펀드를 통해 가지고 라임 자산운용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는지도 알았으니까 이 라임 사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라임 사태의 풀 네임이 따로 있어요. 이 라임 사태의 풀 네임은 라임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입니다. 즉 라임 자산운용이 환매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일어난 사태라는 거고, 그 환매를 안 해준 금액이 무려 1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라임 같은 경우에는 왜 환매를 안 해주었냐? 헤지펀드 1위답게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이 라임 자산운용은 G2 하이소닉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소액 주주들로부터 고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왜 고발을 받았냐? 자, 이 G2 하이소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래가 중지가 된 그런 주식인데, 이 정지가 된 날짜가 2018년도 1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라임 자산운용 측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남들의 돈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이런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라임 자산운용이 이 거래가 정지가 되기 하루 전날인
2018년도 12월 12일 날에 모든 주식을 팔았습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 이렇게 거래가 중지되기 하루 전에 전부 다 팔았다. 그러면 무슨 내부적인 정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소액 주주들이 당연히 고발을 한 거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고발을 했으니까 당연히 금감원하고 검찰 측은 당연히 이 라임 자산 운용을 조사를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안 그래도 불안한데 심지어 코스닥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고, 코스닥이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수익률은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데, 근데 조사까지 받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 거고, 당연히 못 버티니까 환매를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라임 자산 운용사 측에 무슨 개인 몇 명이 그냥 환매를 신청을 했으면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환매를 했을 텐데, 이 환매를 신청하는 사람이 몇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대규모로 환매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임 자산 운용은 이 환매를 중단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중단이 된 상품은 대규모일 뿐만 아니라 비유동 자산이기 때문에, 즉 현금 확보가 어려운 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라임 자산 운용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무슨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은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일부를 팔아가지고 현금을 만든 다음에 이 현금을 이제 주는 뭐 그런 방식인 건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죠.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투자자들이 뭐 환매가 안 되는 상품을 나 무조건 환매를 해달라, 불안하다, 뭐 이렇게 떼를 쓰는 상황이 아니고 원래 환매가 가능한 상품으로 라임 자산 운용하고 개인 간의 거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당연히 그거를 요구를 한 거고, 라임 자산 운용 측은 일방적으로 중단을 시킨 거죠. 그리고 중단을 시킨 이유는 당장 현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성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를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여러분들 부동산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하고 다르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파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 회사의 상품도 이제 그랬던 거죠. 물론 이제 유동성이 낮은 상품을 유동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가격을 낮추는 거죠. 그런데 이제 라임 자산 운용 측에서 생각을 했을 때, 요거를 환매해주기 위해 가지고 내가 가격을 낮춰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판다? 가뜩이나 지금 코스닥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가격을 더 낮춰가지고 팔게 되면은 원금도 회수를 하지 못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일방적으로 환매를 중단시킨 거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만 들으시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지? 싶을 거예요. 원래의 사모펀드라는 것 자체가 유동성이 낮은 거고, 또 분명히 그거를 손님들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근데 뭐 그냥 손해볼 것 같으니까 뭐 떼쓰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유동성이 낮아지게 되면은 투자 가치가 하락을 하죠. 그리고 투자 가치가 하락을 하면은 당연히 투자자들은 매력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라임 자산 운용 측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이 투자액이 적게 들어오겠죠. 자, 투자금을 많이 받아야지, 즉 현금 확보가 많이 돼야지 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 금융회사 특성상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방법이 바로 모자 구조로 펀드를 구성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모자 구조로 펀드를 구성한 게 뭐냐,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은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택, 즉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받게 되죠. 즉 돈을 빌려줬다는 뭔가 증서 비슷한 거를 이제 갖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현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은행 같은 경우에 뭐 돈이 막 무한정 있어가지고 그냥 막 찍어내면서 빌려주고 이런 게 아니겠죠. 은행도 분명히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예금주들이 맡겨놓은 돈을 가지고 이제 대출을 빌려주면서 여기 이제 남는 이자의 차익으로 이제 벌어먹고 사는 그런 기업들인데, 만약에 갑자기 예금주들이 돈을 확 찾는다, 그러면 그 예금주들한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 이틀 뒤에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돈은 바로바로 인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은행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다가 아까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주택담보에 대한 채권을 팔면서 이제 돈을 받고 그 돈을 예금주한테 주는 뭐 그런 시스템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돈이 무제한이냐? 여기도 돈이 무제한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 돈은 어떻게, 어디서 나가지고 주냐? 이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투자한 이 투자자들한테 증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대출은 은행에서 받는 거고 이 은행의 돈은 예금주한테서 오는 건데, 은행에 만약에 돈이 없다, 근데 예금주는 돈을 찾는다, 이럴 경우에 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아가지고 돈을 마련해서 주는 거고, 그럼 이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한테
이제 돈을 받아서 이걸 증권을 발행을 해서 내가 너한테 얼마를 받았다. 그리고 수익률은 얼마로 해가지고 나중에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거. 이게 전체적인 이 금융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이 금융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런 대부분의 주택의 흐름이 있는데 이 라임 자산 운용 측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이런 금융의 흐름도 비슷합니다. 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자펀드에다가 투자를 해요. 모자펀드 중에서 자펀드로 투자를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돈을 빼려고 한다. 그럼 이 자펀드 같은 경우에는 모펀드한테 이 채권을 팔아가지고 돈을 받고 그 돈을 개인들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방식, 자신들의 이 획기적이고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이런 방식을 아마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분명히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돼요. 이 모펀드하고 대항되는 이 증권사가 계약이 파기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 라임 자산 운용 측에는 이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그 모펀드인 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라임 자산 운용이 이 금감원하고 뭐 검찰하고 계속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니까 당연히 계약을 해지를 한 거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열이 받게 되는 거고 지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분명히 투자자들은 이제 설명을 들을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뭐 원금이 거의 보장이 되는 시스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들었을 거고 그리고 원하는 때면 언제든 환매를 통해 가지고 다시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 라임 자산 운용 측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증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렇게 분명히 설명이 들어갔을 겁니다. 뭐 개인이 그냥 어느 투자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듣는 경우는 거의 없죠. 주로 은행이나 증권사를 갔는데 여기서 요런 상품이 좋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권유를 받은 거고 그 투자를 권유를 받을 때 아까 같이 뭐 원금이 거의 보장이 되는 시기고 뭐 환매가 가능하고 환매가 되는 건 뭐 모펀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환매가 중단이 된 금액이 무려 1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거를 팔게 된 그럼 판매사인 은행이나 증권사 쪽 같은 경우에도 계속 뭔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최악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은 1원 한 장 못 가져갈 수가 있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라임 사태를 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나온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더 나아가가지고 이 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이 없는데 요걸 자펀드들끼리 이 수익을 계속 돌림방을 하면서 마치 수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미 수익률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팔았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운용 책임을 져야 되는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도망갔다라 그래요. 그리고 이 판매 책임을 져야 되는 은행하고 증권사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또 이 라임 자산 운용 측의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웃긴 거는 부동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이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힘들지만 일반적인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태가 하나가 터진다. 그건 사람들은 대부분 안전자산한테 투자를 하게 돼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금이나 아니면 부동산이죠. 근데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이렇게 다른 것들은 뭐가 문제가 빵빵 터지고 있고 이러면 당연히 부동산 쪽으로 몰리게 되고 그럼 부동산은 수요자가 많아지니까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 투자는 이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부동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금융 상품이에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큰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도 알아두시게 되면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